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4학년도 화학원 7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우리 주변에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죠. 기억의 메테인은 탄소를 포함하는 형태의 화합물이 맞죠? 연소 반응이 발열 반응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연소와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의 예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니은과 물이 반응해서 열을 방출하는 거냐?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을 이용해서 도시락을 따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는 건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의 특징이 되죠.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번은 이온 X2-, Y2+, Z-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빠르게 대응을 시킬 수 있어야 되죠. 두 개를 얻어서 아르곤 전자 배치를 갖는 건 16족의 황이죠. 두 개를 잃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건 3주기 2족 마그네슘에 해당하고요. 하나를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건 2주기 17족의 플루오린입니다. X는 16족 원소에 해당하는 거죠. 기억 틀린 보기가 됐고요. Z는 플루오린에 해당하는 게 맞고, X와 Y, 마그네슘과 황화 이온의 형태인 건데 MgS 형태로 1대1로 결합해서 안정화합물을 형성하죠.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3번은 2, 3주기의 14에서 16족 발학상태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서로 다른 원소이면서 두 가지 비율 관계가 제시되어 있네요. 14에서 16족에 2, 3족이라면 6개밖에 안 되니까 빠르게 나열을 하겠죠. 홀전자 수는 2, 3, 2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는 2주기에선 2, 3, 4가 되고, 홀전자 수는 동일하게 들어가고, 3주기에서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라면 직접 세도 되고요. 아니면 같은 족에서 2, 3주기 p오비탈 전자수는 6만큼 차이가 나죠. 그걸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8, 9, 10의 형태로 들어가고요. 2대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요. 아래쪽을 먼저 볼게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2, 2, 3으로 시작해서 3주기 14족에선 6, 6, 7로 움직이게 됩니다. Z와 Y가 2배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2배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지금 3과 6밖에 없네요. Z쪽이 Y의 2배인 거니까 Y가 먼저 확정이 되고, Y를 확정하고 나면 여기에 있죠. Y에 대해선 P전자수분의 홀전자수가 2분의 1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자리가 2분의 1이라면 3분의 2배에서 X자리에는 3분의 1로 들어가야 됩니다. 3분의 1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이 자리밖에 없으니까요. X가 이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Z의 경우에는 Y에 비해서 2배인 건데 둘 중에서 남아있는 이 자리가 Z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Y는 산소가 되고요. 3주기의 규소와 인으로 대응이 되는 상황입니다. 원자가 전자수 Y와 X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5개와 6개로 Y에서가 큰 거죠. Y와 Z가 같은 주기 원소냐라고 물어봤는데 서로 다른 주기 원소에 해당하고요.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해액전화, 같은 주기에서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해액전화는 주기율표상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죠. X와 Z를 비교하는데 주기율표상 오른쪽에 있는 X에서가 큰 겁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4번은 기체 XY 그리고 Y2가 반응한 후에 실린더에 존재하는 기체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형을 보면 X와 Y라고 했을 때 XY2가 있는 거고요. XY2가 생성이 된 거고, XY는 반응물 중에 있었으니까 남아있는 게 되겠죠. XY와 Y2가 반응해서 XY2가 생성되는 반응식을 따로 옮겨 적고 풀이를 해도 되고요. 여러 번 언급했었지만 1, 2페이지 정도에 나오는 간단한 양적관계 문항은 반응식을 옮겨 적지 않고도 풀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단순히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춰주는 과정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시도해 볼게요. 분자수를 앞쪽에 표현해 보면 XY2가 4개가 있고 XY 2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X가 총 6개인 거니까 시작할 때 6개의 XY에서 시작해야 되고요. Y는 8개와 2개를 더하면 총 10개인 거죠. 10개를 맞춰주려면 이 자리에 2가 붙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반응 전후 상황 판단이 되는 거고, 반응후를 12V라고 했는데 분자수로는 6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니까요. 2배에서 V만 붙여주면 되죠. 8을 2배에서 16 그리고 V를 붙여주면 X자리는 16V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성물의 종류가 한 가지냐라고 물어봤는데 XY는 반응물 중에 남은 거고요. 생성물은 XY2 한 종류에 해당하는 게 맞고, 1몰의 Y2가 모두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XY2 1몰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Y2가 2개 반응해서 XY2는 4개 생성이 되는 거니까요. 1몰당 생성되는 몰수는 2몰이 돼요. 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x는 16V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반응식 밖으로 빼서 풀이하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 풀이하셔도 되고 둘 중에 편한 방식 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5번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중심원자가 한 개인 분자에서 중심원자 한 개인 분자에서요. 중심원자의 비공유전화쌍이 없는 분자가 모두 무극성이냐, 중심원자가 한 개이면서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이 없는 분자를 골라야 되고요. 모두 무극성이냐라 물어봤습니다.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이 없어도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다르면 극성 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배경 지식으로는 가설이 틀렸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래쪽에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쌍 없는 분자를 찾아서 극성 여부를 조사했는데 예상대로 무극성도 있지만 극성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억과 니은을 대응시키라는 거고 중심원자가 하나면서 비공유전자쌍이 없고 기억 자리는 무극성, 니은 자리는 극성으로 들어가야 되죠. 1번은 다 틀렸네요. 일단 얘부터 극성 분자가 되고요. 얘는 비공유전화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3번은 둘 다 무극성이라서 이 자리가 탈락이고 여기 비공유전화쌍이 있어서 안 되고요. 기억 자리가 극성이라서 안 되는 거고 4번이 옳은 거네요. 둘 다 탄소를 중심원자로 하면서 비공유전화쌍이 없고 무극성 분자가 됐고 얘는 평면 삼각형 구조긴 하지만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다르기 때문에 극성 분자가 됩니다.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6번은 T도시에서 A소액, B소액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화학 식량이 각각 2A와 3A 비율 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몰농도와 부피, 용질의 질량을 주고 있는데 X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래쪽 보기들의 배열을 보면 W를 이용해서 나타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많이 풀었죠? 아래쪽 수액과 비교해서 그냥 몇 배인지 정도만 찾아주면 됩니다. 용질의 질량은 몰수와 몰 질량의 곱에 비례할 텐데요. 이때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 용액이라면 몰농도 곱하기 부피 형태로 구해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몰농도, 부피, 그리고 용질의 화학식량, 분자량에 모두 비례한 게 있는 거예요. 반비례한 게 있는 게 없고 전부 비례한 게 있으니까 주어를 A 쪽으로 잡아서 B에 비해서 A 쪽이 몇 배인지만 잘 써주면 됩니다. 익숙하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몰농도로 A 쪽이 4배고 부피로 2분의 1배 여기까지 해주면 몰수로 몇 배인지가 나왔고요. 화학식량은 A쪽이 3분의 2배예요. 그래서 몰농도, 부피, 화학식량에 대해서 각각 몇 배인지를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2는 약분되고 3도 약분을 시킬게요. 남는 건 4W인 거니까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7번은 수소와 이주기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의 구조식을 단일 다중결합 구분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CnOF 중에서 골라주면 되고요. 가는 바로 대응이 어렵고 나는 3개 결합하면서 옥텟을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질소가 되는 거고 Y를 질소라고 쓰는 순간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3중결합으로 연결이 되면서 X는 탄소가 들어가주면 되고 탄소라는 건 검산이 된 거고요. 단일 결합으로 연결된 Z는 이주기에선 플로린입니다. 가의 분자 구조가 구분형이냐고 물어봤는데 비공유전자쌍 없이 SN2 기반의 직선형 구조가 되죠.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요. 중심에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분자, 탄소엔 비공유전자쌍이 없고요. 질소에 지금 생략된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 있습니다. 한 가지이다. 니은번 맞는 보기. 다에서 Z가 부분적인 양전할띠냐라고 물어봤는데 Z가 플로린이에요. 전체 원자 중에서도 전기음 송도가 큰 거고 전기음 송도가 큰 원자가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는 거죠. 부분적인 음전할 띠고 있습니다. 니은번 보기만 맞는 보기가 됐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8번은 안정한 이온 결합 화합물 가와 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원자 Z의 안정한 이온, Z 양이온이네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학결합 모형이 제시되어 있는데 하나를 얻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건 염소죠. 염화 이온 형태고요. 두 개를 잃고 세 번째 것줄만 가지고 있으니까 사주기 2족을 골라야 돼요. 칼슘에 해당하는 거죠. CaCl2 형태로 들어간 거고요. 나는 Z 앞에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 양이온인 거니까 얘도 사주기에서 골라야 되는데 X- 염화이온과 함께 나가 이루어져 있다고 했고 화합물을 구성하는 양이온수 분의 음이온수 가가 나의 2배라고 했는데 가에서는 양이온수 하나에 음이온수 2개가 되면서요. 양이온수 분의 음이온수가 2가 돼요. 근데 2배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에선 1이 돼야 되는 거고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1대1인 거죠. 그럼 전하량으로도 1대1이어야 되기 때문에 Z는 Z 플러스 형태로 하나를 잃고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니까 19번의 칼륨이 됩니다.
Z의 경우에는 그러면 K, 칼륨으로 대응을 시킬 수 있고, 원자번호 Y와 Z를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19번의 칼륨과 20번의 칼슘의 비교인 거죠. Y 쪽에서가 큰 게 맞습니다. Z는 칼륨, 금속이고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됐고, 가 1몰에 들어있는 X-양, 가 1몰일 때 X-는 2몰이 들어가겠죠. 나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 나의 경우엔 K 플러스와 Cl-로 조합된 KCl이에요. 나 1몰 기준으로 두 개로 이온화하면서 전체 이온의 양이 똑같이 2몰이 됩니다. 두 배의 차이냐라고 물어봤지만 같은 거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네요.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9번은 표가 마이너스 70도씨에서 밀폐된 진공 용기에 드라이 아이스, CO2 고체를 넣은 후에 시간에 따른 기체의 양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상황 파악이 되죠. 진공 상태에서 고체를 넣으면 기체는 점점 늘어나다가 동적 표형 이후에는 유지가 될 겁니다. 이티일 때를 기준으로 동적 표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럼 여기서 동적 표형 상태에 도달한 거니까 그 전까지는 기체 양이 늘어나다가 동적 표형 상태 이후로 유지가 되고 있을 거예요. A와 B에 대해서 물었는데 B가 이 자리도 B인 거고요. A와 B를 비교하면 B가 큰 겁니다. 기억 틀린 보기가 됐고, 속도를 T일 때, 2T일 때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2T에선 동적 표현인 거니까 분자 분모가 동일한 거고, T일 때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은 동적 표현 이전인 거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되는 속도가 큰 거예요.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되는 속도, 분모 쪽이 큰 거니까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T일 때가 2T일 때에 비해서는 작은 거죠.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디귿번 3T일 때 고체가 기체로 승화되는 반응 일어나지 않냐라고 물어봤는데, 동적 표현 상태로 겉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승화에 대해서 고체에서 기체든 기체에서 고체든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오개념이죠. 속도가 동일할 뿐 아예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니은번만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0번은 발학상태 원자 A부터 E에 대한 자료고 8, 9, 11, 12, 13 중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5개의 후보군을 주고 5개를 대응시키는 거니까 편한 문제가 되겠죠. 후보군 대략적으로 위치만 표현해 보면 산소 플루오린이 있고요. 주기를 바꿔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비금속 2개, 금속 3개의 조합이고, 전기음성도 이온 반지름 제2이온화 에너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료를 주고 있는 게 C죠. C를 찾아가면 되고요. 여러 개를 줄수록 후보군을 좁힐 수가 있겠죠. 이온 반지름으로 좁혀보면 이온 반지름이 최소한 2보단 커야 되니까 제일 작은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안 되고요. 또 제일 커도 안 되네요. 그럼 산소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C의 경우에는 플루오린과 나트륨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플루오린, 나트륨 중에 고르려고 했는데 전기음성도가 나트륨은 이 중에서 제일 꼴찌인 거니까요. C가 자연스럽게 플루오린으로 대응이 되네요. 그럼 C를 대응을 시켰고, C인 플루오린보다도 이온 반지름이 큰 건 B인데, B는 우리가 등전자 이온의 이온 반지름은 원자 번호의 역순이니까요. 플루오린보다 원자 번호가 작은 산소가 B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A, D, E가 금속 셋 중에 골라야 되는데 2차 이온화 에너지가 A보다 C가 커야 되네요. 이 중에 2차 이온 에너지가 제일 큰 게 1쪽의 나트륨이죠. 급격한 증가하면서 제일 커지기 때문에 A는 나트륨일 수 없고, 나트륨 제외하고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중에 고르려고 했더니 이온 반지름이 누군가보단 커야 되죠. 이 중에 이온 반지름이 제일 작은 알루미늄은 안 됩니다. 그러면 A 자리를 마그네슘으로 대응시킬 수 있어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나트륨이 안 된다는 게 나왔고, 여기에서 시작해서는 또 마그네슘이 안 된다는 게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알루미늄이 안 된다는 게 나온 거죠. 이온 반지름이 제일 작은 게 알루미늄이었으니까요. 알루미늄이 안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그네슘 자리가 A로 들어갔고, 이온 반지름이 A인 마그네슘보다 더 작은 거는 지금 알루미늄. 이온 반지름은 원자 번호의 역순이 되면서 지금 이 중에서 원자 번호가 제일 클 알루미늄이 이온 반지름은 제일 작아야 되고요. 남아있는 E가 나트륨 자리로 들어가주면 되네요. 자료가 많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대응을 시켜줬고, 보통 이런 식의 문제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가면서 대응시킬 때가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대응이 되는 문제네요. D는 3주기 원소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원자 반지름 C와 B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은 주기율표상 왼쪽에 있는 게 큰 거죠. 왼쪽에 있는 B가 큰 겁니다. 니은번 틀린 보기. 2, 3차 이온화 에너지 비율 E와 A에서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2차에서 3차로 갈 때 급격한 증가를 하는 게 원자가 전자수가 2개인 2족이죠. 지금 2족을 껴서 물어봤기 때문에 2족인 마그네슘이 2차에서 3차로 갈 때 급격한 증가를 하면서 분수값이 커지게 됩니다.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네요. 기억번 보기만 맞는 보기가 됐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1번 문제 보시면 2, 3주기의 발학상태 원자 조건을 제시했고요. 양자수 관련 설명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n-l 값이 2인 오비탈, 그럼 2s와 3p를 고려해주면 되고요. n 플러스 l 값이 3인 오비탈은 2p와 3s를 고려해주면 됩니다. 이때 A는 바로 대응이 되네요. 2s, 3p를 합해서 3개라면 3p 하나 들어가는 건데 3p 하나 들어가는 건 알루미늄이죠. B도 바로 대응이군요. 2p와 3s는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2p를 채우고 나서 바로 3s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6개만 채웠다는 건 2p에 6개까지 채우고 3s는 채우지 않았다는 거니까 네온임을 확신할 수 있고, 네온은 3p는 채우지 않았으니까요. 2s 2개만 들어가면서 x자리는 2가 됩니다. 이 자리가 7이면 3p에 5개가 들어가는 거죠. 2s 2개 제외하고 3p에 5개. 3p에 5개가 들어가는 건 3주기 17족에 해당하는 염소예요. C는 염소로 대응이 되면서 전체 대응이 된 상황이네요. X는 2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니은번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 A와 C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는 주기와 동일한 거죠. A도 C도 3주기 연소로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가 3개입니다. 같은 게 맞고요. 디귿번 B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L 플러스 ML 값이 2인 오비탈이 있는 거냐? 네온에 대해서 묻고 있고, L 플러스 ML 값이 2인 오비탈, S오비탈이라면 다 0이 되겠지만 P오비탈은 L 값이 1인 가운데 ML 값도 1이면 L 플러스 L 값이 2가 될 수 있죠. 네온의 경우에는 P오비탈 전체를, 2P오비탈 전체를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P오비탈 중에 ML 값이 플러스 1인 게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디귿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1페이지는 정말로 간단하게 출제가 됐죠. 특히나 2페이지가 좀 간단했던 것 같고요. 사실 1페이지에 3번이나 4번 자리가 1페이지 문제치고는 조금 까다로운 형태라서 1페이지에서 약간 시간을 평소보다 오래 쓰셨을 수 있지만 2페이지가 평소보다는 좀 짧게, 그러니까 풀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간단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1, 2페이지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시간은 이전 평가원이나 교육청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걸리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페이지까지 풀어봤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뒤쪽 3페이지, 4페이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주기 원자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자가 전자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X는 4개의 원자가 전자를 가지면서 탄소가 되고, Y는 산소가 되고요. 6개죠. 7개의 원자가 전자를 갖는 건 플루오린이 됩니다.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이고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구성원소의 가지수와 분자당 원자수, 비공유 전자쌍수가 상대값으로 주어져 있고요. 이 두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3원자 분자인 건 CO2와 OF2가 떠오르죠. 후보군을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 비공유 전자쌍수가 상대값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대응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원소로 이번엔 4원자 분자인 건데, 중심 원자가 하나일 때는 원래 NF3를 떠올려야 되는데요. 지금 질소는 후보군에 없으니까 탈락이고, 중심 원자가 2개를 고려하게 되면 C2F2와 O2F2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비공유 전자쌍수의 비율을 통해서 대응을 시켜보면 CO2는 산소에만 비공유성이 있죠. 2 곱하기 2로 4가 되고요. OF2의 경우엔 2와 6을 더해서 8이 되는 거고, C2F2는 플루오린에만 들어가면서 6이 되고, O2F2는 4와 6을 더해서 10이 됩니다. 여기서 4대 5의 비율을 지킬 수 있는 건 8과 10이 들어가는 거고요. 상대값으로 표현할 때 절반, 2분의 1배를 해서 써주고 있는 거네요. 가의 경우엔 그러면 OF2가 되는 거고, 나의 경우엔 O2F2가 되는 거고요. 다의 경우에는 세 종류, 그러면 COF가 다 들어가면서 분자당 원자수가 4니까 4원자 분자, COF2 형태를 떠올리게 되고요. 탄소엔 비공유성이 없고, 산소에 2개, 플루오린에 6개, 3 곱하기 2로요. 총 8개의 비공유성이 있고요. 그럼 8과 8로 같은 거니까 상대값으로도 동일하게 표현되면서 A 자리엔 4가 들어가게 됩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가부터 다해서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가 한 가지인 거냐? 실전에선 뭐 그리지 않고도 돼야 돼요. OF2의 경우에는 산소에 플루오린이 2개가 이렇게 결합한 형태죠. O2F2의 경우에는 산소에 플루오린 2개가 결합하는데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COF2가 이렇게 산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들어가면서요. 실질적으로 전부 다 단일결합이고 다중결합은 이중결합으로 C와 O 사이에 하나가 있죠.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는 다로 한 가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디귿번 나의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O2F2가 되고요. 같은 원소 간 결합으로 산소와 산소 간의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죠. 디귿 맞는 보기가 되네요. 기역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3번은 금속 M과 관련된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산소의 산화수를 -2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이 제시되어 있는데 개수가 다 미지수인 상태에서 여기에 X도 미지수네요. 반응물 중 산화제와 환원제가 3대2의 몰비로 반응한다. 산화제와 환원제의 개수비를 3대2라고 줬고요. Y몰 반응할 때 생성된 H2O의 양이 1몰이다. Y가 위쪽에 이미 한번 나왔던 미지수라면 이것도 우리가 사용해야 될 자료지만 지금 Y가 처음 등장한 미지수이기 때문에 얘는 개수를 맞춘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자료인 거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이 자료밖에 없고요. 산화제, 환원제 대응을 시키려면 산화수를 통해서 누가 산화했고 누가 환원했는지를 찾아야죠. OH-가 4개인데 -1이라면 M의 산화수가 플러스 3이 되는 거고요. 산소에 -1을 넣으면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서 대응은 안 되지만 염소가 여기서 -1로 대응이 되면서 염소가 산화수가 감소하면서 환원을 해준 거네요. 자신이 환원했다면 산화제 자리로 들어간 거고 산화제 개수가 3일 때 이 자리가 그러면 3으로 들어갔을 때 환원제 자리가 2인 거니까요. 이 자리 2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수소와 산소는 산화수가 변하지 않은 거죠. A에 2가 들어가고 B에 3이 들어가면 생성물 쪽에 전하량이 명확해졌죠. -4와 -3을 더해주면 -7이고요. 전하 균형의 측면에 접근해 보면 -7을 만족하기 위해서 -5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2가 필요합니다. 왼쪽의 개수가 다 명확해졌죠. 수소를 가지고 대응을 시켜보면 8개, 2개, 총 10개인 거니까요. 10개를 맞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5가 들어가고요. 산소는 여기에 8개, 그리고 5개를 더해서 총 13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5개밖에 없으니까 8개가 더 필요하고 8개를 맞추려면 이 자리에 4가 들어가야 됩니다. 실전에서는 개수가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답을 바로 내주셨어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내계산에 확신이 있으면 이미 답을 낼 수 있는 상황이죠. 다만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항상 산화하는 반응식은 원자의 종료화 개수, 전자의 이동, 전하 균형 이 셋 중에서 활용하지 않은 게 하나 남아있으면 검산용으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전자의 이동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 개수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요. 저는 전자의 이동으로 간단하게 검사해 볼게요. 실전에서는 시간 여유가 없다면 그대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산소에 -1을 넣으면 이 자리가 플러스 6이 되는 거고요. 눈으로만 보면 되겠네요. 염소에서 산화수가 2 감소하면서 그런 게 3개니까 6전자 반응이에요. 산화수가 3 증가하면서 그런 M이 2개인 거니까 6전자 반응으로 통일된 걸 보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X는 4라고 구했고요. Y는 여기에 있죠. Y몰이 반응할 때 생성된 H2O 양이 1몰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주어진 화학종과 H2O는 2대5로 반응하는 거니까요. 2대5의 반응이었는데 1몰로 바꿨을 때는 5분의 1배. 그럼 이 자리도 5분의 1배에서 5분의 2, 즉 0.4로 들어가게 됩니다. 4분의 0.4 형태인 거니까 10분의 1로 정리가 되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4번은 25도씨에서 물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염산과 물과 수산화튬 수액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워낙에 익숙한 자료네요. pOH분의 pH를 제시하고 있는데 더해서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작아지는 관계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주어진 가나다의 대소관계를 보면 나에서가 pH가 제일 크겠죠. 셋 중에 pH가 제일 큰 건 염기성의 NaOH가 되고요. 분수값이 제일 작아지면서 pH가 제일 작은 게 지금 산성의 염산이 될 테고 중간에 들어가고 있는 게 물이 될 겁니다. 물은 pH와 pOH가 모두 7인 거니까 실제 비율 관계는 1이고요. 3을 1로 표현해주고 있으니까 실제 비율 관계로 바꿔주기 위해선 이 상대값들을 전부 다 3으로 나눠줘야겠네요. 3분의 11이라고 했을 때 pH와 pOH는 더해서 14가 돼야 되는데요. 3으로 나눠서 3분의 11을 그대로 써주니까 이건 더해서 14까지 만족하고 있죠. 그럼 pH와 pOH를 직접 찾은 거고 얘는 3으로 나눠졌을 때 3분의 1인데요.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하셔도 되겠죠. 3분의 1이라고 써주면 더해서 4밖에 안 됩니다. 그럼 더해서 14로 맞춰주기 위해선 4를 14로 바꿔주기 위해서 3.5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3분의 1이라고 쓰지 않고 3.5배에서 3.5
더해서 14가 되도록 10.5가 들어가면 3.5의 3배가 10.5인 거니까 3분의 1을 만족하면서도 더해서 14를 만족하는 그런 숫자들의 조합을 찾아낸 거죠. 우린 pH 위주로 분석을 하니까요. pH 위주로 표시를 해주고 묻는 것들만 정리해 볼게요. 가는 물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가의 pH 7이 됐죠. 다의 pOH 10.5가 됐습니다. 이 값은 1보다는 작은 거고 니은은 틀린 보기네요. 몰수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정말로 지겹도록 연습한 거죠. 우리가 몰수에 대한 비교는 몰 농도로 몇 배인지 부피로 몇 배인지 분자를 주어로 잡아서 분석해 주면 됩니다. 다에서 H 플러스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pH 3.5를 써주고요. 나에서 OH-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pOH 3을 써주고 P스케일로 0.5 차이면 10의 0.5승배 차이가 나는 건데 P스케일은 작은 쪽이 고농도이기 때문에 분자를 주어로 잡아서 봤을 때는 10의 마이너스 0.5승배예요. 또는 10의 0.5승분의 1배입니다. 그래서 농도에 대해서는 P스케일로 10의 0.5승배 차이 나는데 분자적이 저농도인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10의 마이너스 0.5승배가 됐고요. 부피는 다 쪽에서가 나에 비해서 10배인 거죠. 10의 1승을 곱해주게 되면 이 값은 10의 0.5승이 되는 거고요. 10의 0.5승은 10의 0승에 해당하는 1보다는 큰 거니까 D급번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됐습니다. 몰수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는 분자를 주어로 잡아서 분자가 분모에 비해서 몰 농도가 몇 배인지 그리고 부피가 몇 배인지를 보면 되고 보통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에 대해서 비교할 때는 pH, pOH를 활용해서 10의 거듭제곱으로 이 지수만 요 차이를 가지고 지수로만 옮겨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5번 문제 보시면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식초 1g당, 즉 식초의 단위 질량당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식초의 전체 질량을 곱해줘야지만 아세트산의 질량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식초 1g당 자료, 식초 1ml당 자료 정말로 많이 연습을 했고요. 실험 과정과 결과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면 항상 아래쪽을 먼저 봐야 된다고 했어요. V가 xml라고 되어 있고 가에서 식초 1g에 즉 식초의 단위 질량당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0.06g이라고 되어 있고요. 0.06g이자 그럼 밀리그램 단위로는 60mg이자 이걸 밀리몰 단위로 해주면 1mm몰이 되는 거죠. 계산을 정말로 편하게 해줬네요. 식초 1g에 들어있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아세트산이었는데 아세트산이 1mm몰에 해당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런 중화적정 문제는 풀이의 방식이 어느 정도는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양을 잘 구해서 보통 밀리몰 단위로 구하죠. 그게 중화점까지 들어간 NaOH 또는 KOH의 양과 같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때 식초 1g당 자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 과정에서 집중해야 될 건 식초의 전체 질량만 곱해주면 되고요. 1g당 1mm몰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식초의 전체 질량이 나오면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이 밀리몰 단위로 한 번에 구해지는 좀 간단한 문제예요. 구하라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는데 x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보기들의 배열을 보면 d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번 강조했지만 d를 소거했을 때 숫자들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요. 실전에선 d를 살려서 풀이하지 마시고 밀도 d에 1 대입하고 간단히 풀이하셨으면 되고요. 저는 해설을 하니까 좀 정석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식초 10g을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1g당 1mm몰인 거니까 식초 10g에는 아세트산이 10mm몰 들어있는 겁니다. 식초에 물을 넣어서 25도씨에서 밀도가 d/ml/ml인 100g을 만들었고요. 100g 중에서 40ml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네요. 얼마를 취했냐라고 했을 때 질량과 질량으로 또는 부피와 부피로 주어지면 단위만 맞춰서 바로 비율 관계를 따져주면 되는데 최근엔 이렇게 한쪽은 질량, 한쪽은 부피로 주면서 밀도를 제시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양쪽 스케일을 맞춰주면 됩니다. 둘 다 부피로 바꿔주려면 질량을 밀도로 나눠야겠죠. 분수가 들어가면서 좀 귀찮아지니까요. 저는 둘 다 질량으로 바꿔볼게요. 둘 다 질량으로 바꾸면 부피의 밀도를 곱해주면 되고 40ml라고 했는데 d를 곱해서 40dg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100g 중에서 실제로 실험에 사용한 건 40dg, 100분의 40d로 실험한 거고요. 이쯤에 정리해 볼까요? 원래 식초 속에는 아세트산이 10mm몰이었는데 사용한 비율 100분의 40D, 즉 5분의 2D만큼 사용했고요. 이걸 페노프탈레인 떨어뜨리고 적정하는데 NaOH가 0.2몰 농도짜리가 xml 들어갔으니까 0.2x, 즉 5분의 x만큼이
중화점까지 들어간 NaOH의 양입니다.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양과 중화점까지 들어간 NaOH의 양을 밀리몰 단위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나눠주시면 X는 하고 정리했을 때 20D로 정리가 되죠. X는 20D가 되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6번 문제 보시면 원자 A부터 D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A부터 D는 원소 X와 Y의 동위원소라고 주어져 있고 XY에 대해서 원자 번호는 X가 Y보다 크다. A와 B에 대해서 중성자 수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중성자 수 마이너스 전자 수와 질량수 자료가 주어졌는데 이 자료도 익숙하죠. 질량수는 중성자 수와 전자 수의 합이고요. 전자 수는 양성자 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위쪽은 중성자 마이너스 양성자, 아래쪽은 중성자 플러스 지금 전자 수라고 썼는데 이걸 그냥 양성자로 쓸게요. 원래 질량수는 중성자와 양성자수의 합이 되는 거고 중성의 원자라면 양성자수가 전자수인 거죠. 그래서 이쪽을 그냥 양성자수라고 해주면 이 중성자 마이너스 전자수가 결국엔 중성자 마이너스 양성자수에 대한 자료가 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럼 둘을 비교하면 이렇게 둘을 더해주면 2배의 중성자수가 나오고 아래쪽에서 위쪽을 빼주게 되면 중성자수는 날아가면서 2배의 양성자수가 나오게 됩니다. 뒤쪽에 자료 정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질량수와 중성자와 양성자 또는 중성자와 전자수의 차이가 주어졌을 때 서로 더하거나 빼주면 중성자나 양성자 단독으로 자료가 나오게 되죠. B 플러스 C가 7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C와 D에 대해서는 C가 크다란 조건이 있네요. 여기서 이런 부등호하나가 주어져 있고 이 둘을 합해서 73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들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A와 B의 중성자 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자리를 잡아서 표시해 볼게요. 지금 양성자가 들어갈 자리, 중성자가 들어갈 자리를 잡아주면 일단 A의 경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동일한데 잠깐 N이라고 두면요. 중성자 수가 A와 B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가 N이 되는데 B는 중성자 수하고 양성자 수의 차이가 1이에요. 중성자 수가 1만큼 큰 거니까 양성자 수는 N-1이 되면서 양성자 수이자 원자 번호가 A 쪽이 큰 거죠. 원자 번호는 X 쪽이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가 X가 되고 B가 Y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C와 D에 대해서만 X하고 Y를 대응시키면 문제가 편해질 것 같은데요. C와 D에 대해서 자료는 이 자료가 주어져 있네요. 근데 우리가 원자 번호를 통해서 X, Y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앞에서 자료 정리하면서 밑에 칸에서 위에 칸을 빼주게 되면 중성자 수는 날아가면서 양성자 수의 2배가 나와요. 즉 밑에 칸에서 위에 칸을 빼준 값이 큰 쪽이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서 원자 번호가 큰 겁니다. 근데 밑에 칸에서 위에 칸을 빼준다라고 했는데 C와 D를 비교하면 밑에 칸은 C가 크고 위에 칸은 오히려 C가 작은 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게 되면 이렇게 빼줬을 때 나오는 양성자 수의 2배, 즉 원자 번호의 2배가 C 쪽에서가 큰 거라서요. C가 X라는 걸 알게 되고 D가 Y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는 어떻게 접근해 보셔도 되냐면 어차피 원자 번호에 대한 게 필요한데 이 자료가 눈에 보이셨으면 둘을 합해서 하셔도 돼요. 둘을 합해주면 73. 여기서 3을 빼주면 그러니까 73에서 3을 빼주게 되면 이게 2배의 양성자 수가 되는데 정확히는 B 플러스 C, B와 C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주면 양성자 수의 합, 즉 원자 번호의 합이 이 양성자 수의 합이 35가 나옵니다. 그럼 B와 C에서 양성자 수의 합이 35인데 같은 X이거나 같은 Y였다면 같은 원자 번호의 합인 거니까 이 값이 짝수가 됐어야 돼요. 홀수인 걸로 봐서 아까 X와 Y는 대응을 시켰었고요. 둘 다 Y로 들어간다면 이 자리가 짝수여야 되는데 홀수인 거니까 이 자리가 X다. 뭐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죠. 둘 중에 편한 방식으로 하셨으면 되고 좀 자연스러운 건 C와 D에서 필요한데 CD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니까 여기 부등호를 치면서 요 부등호까지 생각해서 원자 번호로 구별해서 XY 대응을 시키는 게 좋은 풀이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도 다 대응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죠. 양성자 수가 X가 N이라고 했을 때 이 자리는 N, Y는 N-1로 들어가고요. 중성자 수가 2만큼 큰 거니까 이 자리는 N 플러스 2가 되고 중성자 수가 3만큼 큰 거니까 이 자리도 N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 더해주면 질량수 B와 C가 나오는데 이게 73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넷을 더해줬다라고 생각해주면 4N이 들어가고 숫자로는 1이 있어요. 넘겨주면 4N이 72인 거니까 여기서 N 값이 18로 정리가 됩니다. 18을 대입해 주면
전체 양성자수, 중성자수를 다 구할 수 있는 상태고요. 보기들만 정리하면 되겠죠. A와 C는 X의 동위원소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1몰에 D에 들어있는 중성자수 N은 18이라고 주어져 있고 중성자수는 아래쪽에 있으니까요. 1몰 D 기준으로는 18 넣어주면 20이 되고요. 1몰에 A에 들어있는 중성자수 A쪽 중성자수는 그대로 N이 들어가니까 18이 되면서 18분의 20이자 9분의 10이 되는 게 맞습니다. 디귿번 1g당 양성자수를 묻고 있네요. 항상 양성자수, 중성자수 이런 구성 입자수를 물었을 때는 전체를 먼저 세는 거죠. 지금처럼 원자일 때는 원자수를 먼저 세고 거기에 원자당 양성자수 또는 원자당 중성자수를 곱해주고요. 만약에 앞쪽에 들어있는 게 분자라면 분자수를 먼저 세주고 분자당 양성자수 또는 분자당 중성자수를 고려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근데 B와 D를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g당 양성자수라고 했을 때요. 이건 간단히 써볼게요. 1g당 양성자수는 앞쪽이 원자인 거니까 1g당 원자수를 먼저 고려하게 되고 여기에 원자당 양성자수를 곱해주려고 했는데 비교 대상인 B와 D가 동위원소 관계이기 때문에 원자당 양성자수가 정의로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럼 실질적인 비교는 1g당 양성자수 비교가 아니라 1g당 원자수의 비교고 1g당 원자수, 즉 같은 질량이 들어있는 원자수는 원자량에 반비례하는 거죠. 지금은 여긴 없네요. 괄호한 조건으로 원자량은 이 질량수와 동일한 거니까요. 둘을 비교했을 때 1g당 양성자수지만 실제로 1g당 원자수를 비교해주면 되고 1g당 원자수는 원자량의 반비례, 즉 원자량을 구해서 원자량을 바꿔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B와 D에 대해서 물었는데 B에서는 18을 대입해주면 18과 17을 더해서 35가 되죠. B자리는 35로 들어가고요. 18을 대입해주면 20과 17을 더해서 이 자리는 37이 됩니다. 그러면 B의 원자량 35, D의 원자량은 37인데 가벼운 쪽이 1g당 원자수는 많은 거죠. 35와 37이라면 1g당 원자수는 뒤집어서 35대 37이 되고요. 원래라면 여기에 원자당 양성자수를 위아래 곱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원자당 양성자수가 동일한 거니까 이 값이 그대로 답이 되겠죠. 조금 악의적으로 분자 분모를 바꿔 두셨네요. 37분의 35로 나와야 되고요. 디귿 틀린 보기가 됩니다.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는 3페이지도 좀 간단하게 풀리셨을 것 같아요. 지금 7월 학평을 보면 1, 2, 3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인 올해 시행됐던 교육청 모의고사나 아니면 평가원 모의고사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었고 4페이지가 조금 까다로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3페이지까지 간단하게 빠르게 풀어봤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4페이지에 남아있는 마지막 4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에 남아있는 뇌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보시면 금속 A부터 C의 산화환원 반응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처음엔 그림에 대한 설명이죠. A이온이 10m몰 들어있는 수액에 C를 Wg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킨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험인은 B이온이 12m몰 들어있는 수액에 마찬가지로 CWg을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실험 모두 양이온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중성에 금속을 넣고 있으니까요. 양전하의 총합이 유지된다는 측면에 접근해 주시면 되고 양전하의 총합이 명확한 건 두 번째 실험이네요. 1가짜리가 12m몰 들어있으니까 전체 양전하의 총합이 플러스 12n이 되고 반응 완결 후에도 이 값이 유지돼야 됩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1과 2에서 C가 모두 C이온이 되었다. 여기선 모두에 집중해야겠네요. C가 전부 C이온으로 바뀐 상황인데 두 실험을 보면 C의 질량이 동일하게 들어갔어요. 즉 C의 몰수가 같은 가운데 전부 C이온으로 바뀌었으니까 반응 완결 후 C이온의 양이 1과 2에서 같다라는 거고요. 양이온 종류와 전체 양이온의 양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번 실험에서 플러스 12n의 전하를 갖는 걸 확정을 지었으니까요. 지금 4n으로 플러스 12n을 맞추려면 전하량이 3가야 됩니다. n이 3이라는 게 먼저 나오게 되고 n값을 찾은 이후에는 위쪽의 자료를 통해서 C이온의 양은 2와 1에서 같아야 되죠. 2에서 4n이라고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1에서도 4n이고요. 전체 8n을 만족하기 위해선 남아있는 A이온의 양이 똑같이 4n이어야 됩니다. A이온 입장에선 10n에서 4n이 되면서 6n이 소모가 됐어요. A이온은 6n이 소모될 때 C이온은 4n밖에 생성이 안 됐는데도 전체 전하량이 유지가 됐다. 양전하의 총합이 유지되려면 A 6n 없어졌고 C 4n 생성됐다. 이온 수가 3대 2라면 전하량은 2대 3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M값이 2라는 걸 이런 방식으로 찾으셔도 되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는
M가에 해당하는 A이온이 6N, 뭐 N 제외하고 생각하면 6개의 A이온이 줄었으니까 6N만큼 양전하가 줄었는데 양전하를 유지하려고 늘어난 C이온이 3가짜리가 4개죠. 이게 10이라고 해서 여기서 M값을 2라고 찾으셔도 됩니다. M은 2라고 찾았고요. N값은 3이라고 찾았으니까 부등호는 잘 맞게 들어갔죠.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2에서 B의 산화수가 감소하냐? 산화수가 감소하냐? 환원하냐라고 물어봤는데 B이온이 B로 석출되는 환원 반응을 하고 있죠. 정확히는 플러스 1에서 0으로 산화수는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이래서 반응이 완결된 후 양이온수의 B, A이온과 C이온은 둘 다 4N이 됐죠. 1대1에 해당하는 게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8번 문제 보시면 T도시 1기압, 정해진 온도와 압력에서 실린더 가부터 다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기체의 종류를 보면 가에는 한 종류, 나와 다른 혼합기체 상황이고요. 다행히 화학식은 다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X원자수분의 Y원자수에 대한 비율관계, Y원자수의 상대값, 전체 기체의 밀도가 주어져 있고 항상 화학식량과 몰파트 문제는 먼저 문제에 달려들기 전에 자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자료 이외에 진짜로 주고 싶은 자료가 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지금은 근데 사실 밀도는 같이 주어지는 부피나 질량이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고요. X원자수분의 Y원자수, Y원자수가 있는데 Y원자수가 공통인 거니까 이 자료를 이 자료로 나누거나 또는 그냥 이걸 뒤집어서 곱해주는 거랑 똑같죠. 뒤집어서 곱해주면 Y원자수 약분되면서 X원자수에 대한 비율관계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도밖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없네요. 일단 제시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해 보면 X원자수분의 Y원자수의 비율을 다행히 상대값이 아니라 실제 비율로 줬어요. 그럼 뭐 이 자리는 없어도 X하고 Y가 당연히 1대1이었을 테고요. 아래쪽은 1대4의 비율, 1대8의 비율을 줬는데 X와 Y가 나뉘어져 있는 다에서 시작해서 기준을 잡고 상대값들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8을 1과 8로 쓰면서요. X원자수가 하나일 때 Y원자수 8개로 정리해보면 X원자수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1이 들어가고 Y원자수 8개 맞추기 위해서 4가 들어가는 거죠. Y원자수를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상대값으로는 8로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16이 되고 이 자리 8로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Y원자수 8개가 되려면 이 자리 4로 붙게 되고요. Y원자수가 16이라고 나왔는데 다행히 두 분자에서 분자당 Y원자수가 2로 동일하네요. 그럼 전체 분자수가 나오긴 한 거죠. 전체 분자수는 보통은 이렇게 혼합기체 상황에서는 각각 분자당 Y원자수가 달랐을 때는 전체 분자수를 바로 확정할 수 없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들어가도 각각의 분자마다 Y가 2개씩 있는데 전체가 16개라면 전체 분자수가 8이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분자수 8을 찾아 놓고 이 자료도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X하고 Y는 지금 1대4의 비율인데 이 자리를 잠깐 1로 두면 X가 2개일 때 Y는 8개란 얘기죠. Y가 2개밖에 없으니까 6개가 더 필요하고 그럼 이 자리에 3이 들어가죠. 그럼 이 4를 이용해서 1대3이라는 건 찾았지만 전체 Y원자수를 맞춰주려면 우리가 노란색 스케일에 맞추려면 전체 분자수가 8이어야 되니까 2와 6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아마도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을 것 같고 만약에 처음부터 이 두 자료를 보면서 내가 Y원자수에 대한 상대값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X원자수도 언제든 필요하면 이 자료를 뒤집어서 곱해주면 X원자수 자료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인지하신 분들은 지금 X원자수에 대해서도 자료가 주어진 상황이에요. 이 X원자수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뒤집어서 곱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1이 되고요. 얘를 뒤집어서 곱해주면 2분의 1이 되죠. 당장 이렇게 둘만 찾아도 X원자수가 가에 비해서 나에서는 절반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란색 스케일로 X원자수가 8개였으니까 아래쪽에서 X원자수가 4개가 돼야 되고요. 4개를 맞춰주려면 이 자리에 2가 붙고 그 상태에서 Y원자수 16을 맞춰주려면 Y원자 4개밖에 안 되니까 12개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6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하게 찾을 수 있긴 한데 둘 중에 편한 방식으로 접근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상대값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러면 이제 전체 기체의 밀도는 우리가 분자수 자료가 나왔으니까 부피 자료가 나온 거죠. 항상 밀도가 주어졌을 때는 함께 주어지는 자료가 밀도와 부피냐 밀도와 질량이냐가 중요하죠. 지금 밀도와 부피가 주어졌으니까 언제든 부피를 곱해서 질량으로 바꿀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뭘 물어볼지 모르는 상황인 거니까요. 남은 것들은 보기를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기억번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 기체 분자수를 그대로 비교하면 되고 다에서 5라고 했을 때 가는 4가 돼요. 5가 4보다 큰 거니까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됩니다.
전체 기체의 질량, 이 밀도자를 활용해야 되고요. 나가 가장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가는 4를 곱하고 나는 8을 곱하고 다는 5를 곱해주면 됩니다. 52와 80과 50이 되면서 80으로 나에서가 가장 큰 게 맞네요.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 디귿번 예상하고 있었죠? 보통 이렇게 주어지면 질량 자료 그리고 분자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각 기체의 분자량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각 기체의 분자량을 알고 있으면 원소 3개에 대해서 연립해주면 원자량 자료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풀이가 여기서는 크게 보면 2가지 정도 나올 수 있는 게요. 지금 전체 기체의 밀도가 주어지는데 밀도를 부피와 연계해서 니은을 풀이하고 넘어오는 입장에선 질량을 다 찾아놨기 때문에 질량과 분자수를 이용해서 직접 분자량을 구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밀도가 의미하는 바가 기체에 대해서는 분자량과 비례관계 있잖아요. 그리고 혼합 기체에서는 평균 분자량, 그리고 평균 분자량은 우리가 내분을 활용해서 계산을 좀 간결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존재비가 명확한 상태에선 내분도 편하기 때문에 평균 분자량이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해 주셨으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이 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미리 써놓은 김에 그냥 이 자료들, 분자수 자료를 분자의 몰수라고 생각하면서요, 이 질량 자료 가지고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질량을 그냥 단위를 붙여주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이 자리를 52g, 이 자리를 80g, 50g이라고 해서 일단은 질량과 분자의 몰수를 이용해서 그냥 정의대로 분자량을 구하면서 정리해 보면 3몰 기준으로 지금 52g이 되면서 1몰 기준의 분자량은 13이 됩니다. 그래서 X2I2에 대해서는 분자량을 13으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얘 분자량을 13이라고 구하고 나니까 아래쪽에선 26g이죠. 근데 여기서 26g을 빼주면 54g이 남고, 6몰로 54g을 만족하려면 얘는 분자량이 9여야 돼요. 아래쪽에 또 9라고 적고 나면 3몰 그리고 분자량 9라고 했을 때 36g, 36g을 여기서 빼주면 1몰의 질량이 14g이기 때문에 분자량 14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찾아주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곱해서 질량까지 오지 않고요, 그냥 이 자료만 보면서요, 전체 기체의 밀도이자 이게 분자량과 관련이 있고, 혼합기체라면 평균 분자량을 의미한다. 평균을 찾기 위해서 분자수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크로스해서, 즉 가까운 쪽이 많아지도록 존재비를 크로스해서 내분해서 평균값을 구할 수 있죠. 내분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13을 보면서 그냥 얘 분자량을 13이라고 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13과 10의 평균값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1대 3인 거니까요. 1대 3으로 존재한다면 떨어진 정도는 3대 1로 떨어져야 되는데 13과 10이 3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1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9를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빈칸이었다라고 해도요, 이 자리가 빈칸인 상태에서 13하고 10이 있는데 우리가 1대 3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떨어진 정도는 3대 1, 많은 쪽에 가까워야 됩니다. 3대 1로 떨어져 있다. 근데 13하고 10이 이미 3 떨어져 있으니까 얘하고는 1 떨어져 있어야 되고, 중간에 10이 들어가려면 10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되죠. 10보다 작은 값으로 9라고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9라고 찾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를 원래라면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찾을 때도 1대 4인 거니까 평균 분자량은 떨어진 정도로는 4대 1로 떨어져야 돼요. 4대 1로 떨어지면서 중간에 10이 나오려면 1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되는데 9와 10이 1 떨어져 있으니까요, 10에서 4만큼 떨어진 XZ 자리를 14로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말로 설명했기 때문에 쭉 길었지만 그냥 평균을 구하는데 내분을 좀 자유자재로 활용하셨던 분들은 이런 비율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빈칸들을 채우는 거는 편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분자량 찾으시고, 분자량을 찾고 나면 각각의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종류의 원소가 있을 때는 한 번에 2개를 소거하는 게 편하다고 했죠. 일단 X2I2 또는 XY가 있으니까요, 저는 X2I2나 XY를 맞춰서 XY를 한 번에 소거하고 Z를 찾아볼게요. 지금은 이 자리 보면서요, 여기서 이 아래쪽을 2배에서 더해주면 X2I2를 맞출 수가 있네요. 그럼 얘랑 보는데 아래쪽을 2배에서 더해 볼게요. 그럼 2배에서 더했을 때 14를 2배에서 28과 9를 더해주면 37이 되고요. 2배에서 더했을 때 X2I2가 들어가죠. 그게 13이 들어가 있고, 2배에서 더했을 때 2Z와 Z를 더해서 3Z가 들어가 있습니다. 넘겨주면 3Z가 24인 거니까 Z가 원자량 기준 8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네요. Z에 8을 집어넣으면 X는 6이 나옵니다. 문제에서는 XZ를 물었으니까 여기서 답은 나온 거군요. 검산 차원에서 끝까지 해보면 Y를 찾으면 Y의 경우에는 X2, Y2로 13이 나오려면 Y는 0.5로 들어가야 되네요.
이 자리에 y 0.5 집어넣고 z에 8 집어넣었을 때 9 나오는 것 정도가 검사일 테고요. 실전이었다면 y2z를 보면서 이게 h2o가 아닐까? 2배 해주면 18의 분자량을 갖는 거 아닐까 해서요. 2배 한 상태에서 분자량이라고 생각하고 y에 1, z에 16 넣으면서 나머지 조건들을 만족하는 거 확인하고 답 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전에선 뭐 그럴듯해 보이는 숫자들이 있을 때 분자량은 암기한 것과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 것 같으면 일단 간단히 확인해 보고요. 실제로 그게 맞다면 그냥 넘어가고 아니면 정석적인 풀이라고 뭐 이런 전략도 괜찮습니다. x와 z의 원자량에 대한 비율은 3대4 비율이 맞죠? 디귿 맞는 보기가 되네요. 기억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가 됐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19번 보시면 양적 관계 문제죠.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이 화학 반응시다. 항상 기계적으로 상태와 개수들 간의 관계를 보는 거죠. 전체가 기체 상태인 거 확인하고요. 1대 2대 2로 개수도 명확하게 전부 주어진 것까지 확인해 주면 됩니다. 실린더의 A와 B의 질량을 달리해서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과 2에 대한 자료고, 제시된 자료의 형태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보던 자료죠. 질량비가 먼저 주어져 있고요. 질량이 주어진 상태에서 밀도가 주어졌으니까 그냥 바로 실제로 주고 싶은 건 부피에 대한 자료라고 생각하면서 반응 후 부피 자료로 일단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지금 질량은 2를 더해주면 120이고요. 이번 실험에선 2를 더해주면 208인데 반응 후에도 이 질량은 유지가 됐을 테니까 반응 후의 질량도 그대로 쓸 수 있고요. 질량과 밀도가 주어지면 질량을 밀도로 나눈 게 부피죠. 25, 26으로 나눠서 진짜 주고 싶은 반응 후 부피 자료를 먼저 찾아냅니다. 약분해주면 8로 나눠지죠. 15가 되고요. 분자 8로 나눠주면 26이 되고 26 약분시키고 대각선으로 올려주면 3대5 비율 관계가 나오네요. 그럼 반응 후 상황에 대해서 부피의 경우에는 3대5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고, 반응 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반응 전은 A와 B에 대해서 질량으로 제시했지만 같은 A끼리는 분자수비, 같은 B끼리도 분자수비예요. 우리가 개수가 명확한 상태에서 반응할 때의 개수비가 분자수비가 되는 거니까 저 개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반응 전 분자수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겠죠. 일단 비율 관계로는 32W로 나눠졌다고 생각해주면 2대 3의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고, 56과 112W면 1대 2 비율 관계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색깔을 달리한 거예요. 실전에서는 내가 2대 3인 건 알고 있고 1대 2인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가로로는 아직 스케일 정리를 안 한 상황이죠. 스케일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2대 1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2대 3, 1대 2인 것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문제들은 결국 1번과 2번 실험에서 누가 한계 반응물인지를 파악하면서 자료 정리하는 거잖아요. 이때 개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흐름은 지금 개수들을 보면 조금 더 특별한 건 A가 한계 반응물일 때 B와 C의 관계에서는 둘이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A가 한계 반응물로 없어진 상황, 그러면 반응 후에 BC가 남는데 BC의 총합은 초기 B의 양이 결정하는 거죠. B와 C만 놓고 보면 B가 없어진 만큼 C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BC 간의 관계에서는 반응 과정에서 분자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A가 없어지고, 우리가 보통 이걸 그냥 가리고 풀기라고 하죠. A 가리고 생각하면 분자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A가 한계 반응물로 모두 소모되면 남아있는 BC의 총량은 초기에 B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A가 둘 다 한계 반응물이다. 그러면 초기 BC의 양이 반응 후 전체 분자수를 결정할 텐데 1대2로 시작했으면 1대2로 끝났어야죠. 즉 A가 모두 한계 반응물이라면 1대2로 시작해서 아무리 반응해도 어쨌든 초기 B의 양이 BC의 총합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이 자리가 1대2였어야 된다. 그러면 둘 다 A가 한계 반응물인 건 탈락이고요. 그 다음엔 둘 다 B가 한계 반응물일 때, 둘 다 B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해주면 이제는 B를 가리고 푸는 게 되죠. 그러면 A와 C 사이의 관계를 보면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고 있는 건 둘 다 B가 한계 반응물이면 반응한 B의 양이 1대2인 거죠. 그럼 항상 우리가 선형성 자료들 같이 다니는 세 개가 있죠. 반응한 반응물의 양, 생성된 생성물의 양, 전체 물수의 변화량, 이 셋이 함께 다니는 거고요. 어쨌든 1번 실험보다 2번 실험에서 둘 다 B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2배로 반응해 줘야 돼요. 그러면 A에서 1번 실험보다 2번 실험에서 2배로 커져서 3대5를 만족할 수 있냐? 근데 이건 너무 눈에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풀이할 때는 실전에서는 뭐 정말로 한 2, 30초 만에 풀었던 게, 그냥 이 상황에서 B를 한계 반응물이라고 해버리니까 여기서 뭐 2에서 늘어나니까 2 플러스 n, 3 플러스 2n, 여긴 2배니까요. 2 플러스 n과 3 플러스 2n이라고 해서 3대5 만족한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사실 실전에서는 그냥 너무 눈에 보이니까 그대로 풀으셨을 것 같아요.
2에서 1 증가했다고 하고 3에서 2 증가했다고 하면 1대2로 증가하면서 3대5 비율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즉, 둘 다 비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해주면 주어진 자료에 모순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2에서 1 증가하고 3에서 2 증가하는 건데, B를 가리고 A와 C 사이의 관계만 보면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가 1 증가한 거예요. 그럼 위쪽에선 1 증가해서 3이 되고 아래쪽은 2 증가해서 5가 되려면 1번 실험은 개수대로, 2번 실험은 개수의 2배가 반응한 겁니다. 일단 답을 먼저 내볼게요. 개수대로 반응한 거니까 1번 실험은 1만큼 반응한 거고요. 그럼 1대2로 반응하기 때문에 B는 2만큼 반응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스케일을 맞춰서 1이 아니라 2였던 거고 여긴 4였던 거네요. 그리고 여기서 2만큼 반응한 거고 1대2 대 2인 거니까 C는 이쯤 쓸게요. C가 2가 생성이 되면서 A1과 C2를 더해서 3이 됐던 거고요. 아래쪽은 2배 반응으로 여전히 비관계 반응물 4 반응하고 2 반응하고 4가 생성된 거고, 자료 정리하면서 검산이 되죠. A가 1 남고 C가 4가 있으니까 더해서 5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답이 나와버리는 게, 이렇게 분자수를 정리하고 질량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1번 실험만 비교해도 같은 몰수의 A, B에 대해서 질량이 8대 7이죠. 그럼 위쪽의 분자량 A와 B의 분자량이 8대 7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개수가 다 명확한 상태니까 반응식상에서 질량 보존을 써주면 14와 8을 더해서 22, 22를 만족하려면 C가 11인 상황입니다. A의 분자량이 8일 때 B의 분자량이 7, C의 분자량이 11이기 때문에 8분의 18, 2로 나눠주면 4분의 9가 되면서 답을 2번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라면 이런 문제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은 개수가 명확한 상황에서 그러면 반응을 시켜야 되니까요. 한계 반응물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둘 다 A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면 편해지죠. 전체 양을 그냥 초기 B의 양이라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둘 다 A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니까 B는 1대2였죠. 그럼 끝나고도 1대2여야 되는데 그건 안 돼. 그럼 둘 다 A가 한계 반응물은 아니야. 그럼 둘 다 B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해볼까? 둘 다 B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1대2로 반응하는데, B를 제외하고 생각하니까 기체 분자수는 A와 C 사이의 관계에서 늘어야 되고, 처음 2, 3에서 시작해서 N, 2N 만큼 늘어서 3대 5 비율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보는데 너무 느려 보이는 거죠. 그래서 N, 2N이라고 해서 풀어도 어차피 N이 1이라고 나올 테고요. 그냥 눈으로 보면서 2에서 3, 3에서 5가 될 때 1 증가하고 2 증가하면 되는구나. 그럼 B 빼고 1 증가하려면 1번 실험은 개수대로, 2번 실험은 2 증가하려면 개수의 2배 반응했다라고 해서 자료 정리해 주니까 그냥 분자량 나오면서 바로 답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풀다 만 느낌인 게, 원래 보통의 문제는, 이게 문제풀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보통의 문제는 둘 다 A가 한계 반응물일 때도 모순, 둘 다 B가 한계 반응물일 때도 모순이 돼서 그러면 한계 반응물이 바뀌는 실험이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둘 다 한쪽이 한계 반응물이 돼버리면서 중간에, 뭔가 풀이하는 중간에 답이 나온 느낌이고요. 사실 답은 나온 거고 끝을 내도 되지만, 저는 그러면 한계 반응물이 바뀌는 상황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한계 반응물이 1번 실험과 2번 실험이 다른 상황,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모순이 돼서 답이 나오지 않는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실험에서 우리가 알아낸 거는 처음에 질량 자료를 이용해서요, 뭐 이런 것들은 아직 못 찾은 상황이고, 부피가 3대 5라는 것까지는 찾은 상황이었으니까 여기까지는 찾았고, 이 상태에서 한계 반응물이 1번과 2번이 서로 다르다는 걸 가지고 찾아볼게요. 이것도 뭐 복습 차원에서는 연습이 되는 거니까요. 한계 반응물이 서로 다르다는 조건이 있으면 그 한계 반응물을 찾을 때 한쪽을 통일해 주면서 첨가 유형 문제로 바꿔서 해석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당량점 이전과 당량점 이후로요. 이런 상황이라면 A가 2대 3, 즉 1번 실험을 1.5배 해주면 A의 질량을 통일할 수 있죠. 근데 1번 실험을 1.5배 해도 B의 질량은 아직 2번이 많기 때문에, 그럼 두 실험을 보면서 A를 고정해 놓고 B를 늘려가는 실험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B를 늘려가는 실험이다. 그러면 1번에서는 B가 한계 반응물, 즉 당량점 이전이다가 B를 늘려가면서 2번에는 B가 남고 A가 한계 반응물인 상황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개수를 활용하기 위해선 여기에 분자수의 상대값을 쓰게 되는데, A가 한계 반응물이면 계산이 편하다고 했죠. A가 한계 반응물을 없어지면 BC의 총량은 초기 B가 결정해요. 근데 2번 실험이 A가 한계 반응물이죠. 그럼 2번 실험에서 반응 후 전체 부피는 초기 B의 부피이자 B 분자수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를 가지고 그냥 상대값을 써볼게요. 이게 5, 3이라고 했을 때 2번 실험에서 반응 후 전체 분자수 5는
초기 비분자수 5에서 결정이 된 거죠. 이 자리를 5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위쪽은 절반인 거니까 2.5. 여기서 2.5 반응한 거고, 개수가 명확하니까 다 쓸게요. 얘는 1.25 반응해 준 거고, C는 2.5 생성이 된 거고, 그 결과로 3이 나와야 됩니다. 2.5밖에 없기 때문에 3이 나오려면 A가 0.5 남아야 되죠. 잘 쫓아오고 계시죠? 요 수치를 맞추려면 C는 2.5밖에 없으니까요. A가 0.5가 남아야 되고, 그러면 1.75에서 시작해야 돼요. 64W가 1.75라면 96W는 그거의 2대3 비율인 거니까 2분의 3배. 복잡하니까 분수로 써볼게요. 이 자료가 4분의 7이니까요. 2분의 3배를 해주면 8분의 21. 실전에선 뭐 이렇게 계산이 복잡해지면 뭔가 잘못됐다 이쯤에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얘가 8분의 21이면 얘가 8분의 21만큼 반응한 게 되고요. A가 한 개 반응물로 모두 반응했죠. 그러면 B는 그거의 2배 4분의 21만큼 반응하게 되는데, 여기서 모순이네요. 5면 4분의 20인데 그것보다 더 큰 값이 반응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모순이 나오는 지점이 너무 뒤에 있네요. 보통 비례법 풀이를 하게 되면 모순이 나오는 시점을 조금 빠르게 주는 게 좋은데, 빠른 시점에 나오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 지금은 만약에 한 개 반응물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한 개 반응물인지는 A의 질량을 통일하는 걸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연습 많이 했고. 그래서 한 개 반응물이 다르다면 무조건 1번에서 B, 2번에서 A인데, 그 상태에서 이게 왜 모순이냐를 보이려면 쭉 자료 정리해서 이런 조금 복잡한 계산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여기서 모순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럼 둘이 한 개 반응물이 다른 건 아니다. 그럼 둘 다 A이거나 둘 다 B인 건데, 둘 다 A라면 아까 모순을 보였죠? 1대 2가 아니라는 걸 통해서요. 그럼 둘 다 B가 한 개 반응물이고, 둘 다 B가 한 개 반응물인 것만 찾고 나면 그 다음 계산은 편했습니다. 답까지는 다 낸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보시면 A몰롱도 HX, 0.1몰롱도 H2I, 3분의 4A몰롱도 ZOH2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용이다. 산 두 개의 염기 하나고요. 아래쪽 표에 농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농도를 옮겨 적으면서 농도들 간의 관계를 볼게요. 여기는 A몰롱도, 여기는 0.1몰롱도. 이 자리는 3분의 4A몰롱도가 되고요. 우리가 양적 관계에서는 기계적으로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반응식을 보면서 상태, 그래서 액체나 고체가 끼어 있으면서 함정이 아닌지를 보고, 또 개수들 간의 관계를 보면서 개수들이 하나만 주어지는 건 의미가 없지만 둘 이상 주어지면서 관계를 주면 그걸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중화 반응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게 농도죠. 그래서 개수도 하나만 주어지는 게 의미가 없었듯이 농도도 하나만 주어지는 건 의미가 없고, 농도도 항상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실제 농도라도 실제 농도가 하나만 주어진 거, 이거는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농도들 간의 관계를 주는 걸 먼저 파악해야 돼요. A몰 농도, 3분의 4A몰 농도. 이 둘을 연계해서 풀이할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도 문제풀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제 농도는 둘 이상 주어지면 그건 활용해서 풀어야겠지만, 하나만 주어지면 쭉 상대값 풀이를 하다가 마지막에 실제 값에 맞춰서 보정을 할 때 그 비례상수를 찾는 정도의 역할만 이 실제 농도는 하고 있고요. 중간 풀이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용되진 않기 때문에 당장은 남겨두고 아래쪽 자료들은 상대값으로 정리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게 농도비, 아래쪽에 부피도 명확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분자수는 농도와 부피를 곱한 값을 가지고 상대값 처리를 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몰농도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이것도 기계적으로 풀이하는 거죠. 우리가 앞쪽에서 밀도가 주어졌을 때 밀도 이외에 주어지는 자료를 계속 눈여겨보잖아요. 밀도와 부피가 주어진 건지 밀도와 질량이 주어진 건지를 보죠. 그래서 항상 분수 형태의 자료는 그 분수를 이루고 있는 분모와 분자 중에서 추가로 주어지는 자료가 뭔지가 중요하거든요. 몰농도도 부피당 몰수기 때문에 몰농도와 함께 주어지는 자료가 뭔지를 봐야 되고, 이 중화반응 파트에서는 마찬가지로 기계적으로 어떤 습관이 있으면 좋냐면, 몰농도 상대값이든 어쨌든 농도가 이렇게 둘 이상 주어졌을 때는요, 이걸 보면서 바로 부피를 확인해야 돼요. 부피가 명확하다면 진짜 주고 싶은 건 빠르게 부피와 곱해서 몰수에 대한 자료인 거니까 몰수에 대한 자료로 바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부피가 명확하지 않다면 몰수에 대한 자료가 정리가 먼저 되고, 그걸 이용해서 그 명확하지 않았던 부피에 보통 미지수가 있었겠죠? 그 미지수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은 몰농도가 10대 11이라고 했는데 부피도 함께 명확하게 줬기 때문에 출제자가 진짜 주고 싶은 자료는 모든 양이온수에 대한 자료예요. 이 모든 양이온수가 몇 대 몇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그대로 곱해볼게요. 지금 부피는 60과 100인데 60과 100이라면 6대 10으로 써서 그냥 10 약분시키면서 정리해주면 되겠군요. 그럼 양이온수에 대해서는 이 양이온수가
6대 11의 비율로 주어져 있습니다. 양윤수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고 또 여기서도 상대값들 정리해 볼게요. 부피하고 농도 B가 있으니까요. 여기 그대로 곱해주면 20A, 여기 그대로 곱해주면 40A가 됩니다. 즉 1대 2의 비율인데 2라고 쓰는 순간 30, 50에 정리할 값들이 분수를 뜨게 되니까 3의 배수가 될 수 있도록 1과 2라고 쓰지 않고 3배에서 3과 6으로 써볼게요. 그럼 30에 6이었으니까 50에는 10이 되고요. 20에는 4로 들어가게 되고 20에 3, 그럼 이 자리도 20에 3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양이온수가 6대 11이라는 걸 활용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제시된 산염기들을 보면 양이온이 여기에 경계를 가지고 이온표처럼 활용해 볼게요. 양이온은 Z2 플러스하고 H 플러스만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염기 쪽엔 OH 마이너스, 음이온 쪽은 X 마이너스, Y2 마이너스가 있는데 양이온은 이 두 종류밖에 없고 이 두 종류만 있는 상태에서 6대 11을 만족해야 되는데 H 플러스가 없다면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6대 10이죠. 근데 6대 11로 더 커져야 되는데 이 자리가 없다면 여기가 있고 없고에 무관하게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대 11의 비율로 더 크게 만들려면 얘가 있으면 더더욱 커져야 되고요. 이게 없더라도 6대 11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H 플러스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H 플러스가 존재하고 OH 마이너스는 존재하지 않는 나의 경우에는 산성이라는 게 이 6대 11 조건을 통해서 바로 나온 상황이고요. 가에 대해서는 그럼 액성이 나와야 될 텐데 실전에서는 여기서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혀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료를 써야 되니까 문제풀이 경험이 어느 정도만 있으신 분들은 가정을 할 때 H 플러스가 없다고 하겠죠. 물론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액성이 가정을 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얘가 산성인데 뭐 위쪽을 살펴봤더니 뭐 산은 늘리고 염기는 줄인다. 근데 지금은 염기도 줄이고 산도 줄이죠. 뭔가 바로 판단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 논리적인 판단으로 내가 귀류법 없이 액성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잠깐 이 가 상황에 대해서 나 상황과 비교하면서 보게 되면 나는 잠깐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1분, 2분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이번에 코드 넘버 하면서도 정말로 여러 번 지겹도록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액성 판단을 논리적으로 하는 건 겉으로 보일 때는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 풀이같이 보이고 뭔가 논리적인 풀이, 좋은 풀이처럼 보이지만 전혀 실전적인 풀이가 아니다. 실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액성을 가정하는 게 더 좋은 풀이고요. 더 효율적인 풀이가 되고 이 가정은 항상 내가 검증이 편한 쪽 또는 계산이 편한 쪽이어야 돼요. 지금은 양이온수가 6대 11이라고 했는데 H 플러스를 없애는 순간 6으로 확정하면서 이 자리도 노란색으로 스케일을 맞춰주고 6대 11로 바로 풀이할 수 있죠. 이건 뭐 제가 풀어도 10번을 풀어도 10번 다 가에 대해서 뭔가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시간 안에 풀이하는 상황이었다면 H 플러스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6으로 가정했을 겁니다. 물론 뒤에 좀 더 완결성 있는 풀이를 위해서 가의 액성이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실전에선 이렇게 풀었을 테니까요. 먼저 답을 내놓고 나서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풀어서 일단 가정을 하고요. H 플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모순이 나오면 돌아와서 H 플러스가 존재한다라고 다시 바꿀 생각으로 접근해 준 거예요. 그럼 6대 11이라고 했는데 6인 거니까 그대로 노란색으로 스케일을 맞춰준 거고요. 그럼 아래쪽에선 양이온수가 11이어야 되니까 이 자리가 1로 들어갑니다. 그럼 전화 균형으로 20과 1이 있으니까 양전화가 21. 음전화도 21을 맞춰주려면 3밖에 없으니까 18이 필요하고요. 이가인 걸 고려하면 9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 자리는 그러면 10이니까 3개가 들어가고요. 이 자리는 20인 거니까 6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정리가 되는데 H 플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전화 균형을 써볼게요. 양전화가 12, 음전화는 6과 3을 더하면 9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3이 필요하고 그럼 염기성으로 H 플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모순 없이 계산이 정리가 됐죠. 그러면 끝까지 밀고 가면 되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아직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 자료 활용해서 A와 B, 요 B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A는 이미 구한 상황이네요. 그래도 뭐 구한까지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요 자리하고 요 자리 비교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실제값 하나 있으니까요. 똑같이 20으로 맞춰줬을 때 20에 3, 20에 6인 거니까 농도는 1대 2의 비율입니다. 그럼 A 자리는 0.05가 되고 또는 10분의 3이 0.1이 되려면 우리가 쓰고 있는 몰수 기준으로 3분의 1배 해야지만 실제 밀리몰 단위 몰수예요. 그럼 얘도 3분의 1배에서 1로 써주면 20분의 1인 거니까 100분의 5이자 0.05가 되죠. A는 찾은 상황이기 때문에 B만 구해주면 되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B 구하는 것도 정말로 많이 나왔던 문제죠. 지금 양이온 몰롱도에 대한 상대값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미 상대값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통해서든 우리가 쓰고 있는 상대값과 기준을 맞춰서 이 스케일을 맞춰서 정리해 주면 되고요. 지금 위쪽 가가 좀 더 명확하니까 가로 해볼까요? 가가 편하게 부피 60에 양이온수 6이에요.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상대값을 그대로 썼을 때 이 양이온 몰롱도가 0.1 기준으로 지금 10으로 표현한 겁니다. 실제 농도가 아니라 그냥 상대값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전체 부피 60에 6. 그러면 이 자리는 10이 0.1이었으니까 19로 표현되고 있는 건 우리가 쓰고 있는 상대값으로 농도를 구했을 땐 0.19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 0.19를 만족하기 위해서 전체 부피는 40 플러스 B. 식을 쓰면서 알게 되지만 분자에 들어가는 양이온수를 B를 이용해서만 나타내면 식하나 미지수하나이기 때문에 풀려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피가 미지수라고 해서 위쪽을 못 쓰는 게 아니죠. 이미 여기서 상대값으로 농도는 다 구해놓은 거예요. 20분의 3이 농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상대값으로는 0.15가 농도인 거니까 B라고 했을 때는 0.15B가 됩니다. 즉 부피에서 몰수로 넘어갈 때 20분의 3배, 그럼 B를 기준으로 20분의 3배 해줬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걸 농도처럼 읽으면서 농도가 0.15, 그럼 부피에 곱해서 0.15B. 그러면 이제 양이온수만 구해주면 되는데, 양이온수를 구하려고 보니까 액성이 필요한데 얘는 진짜 가정할 필요가 없네요. 지금 이가산과 이가염기 이 둘만 봐도, 그러니까 얘를 빼고 봐도 이미 산에서 H 플러스 양이 많습니다. 그럼 얘는 산성으로 확정이고, 이온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액성이 나오면 그 액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액성을 통해서 과량을 정하고 걔를 기준으로 삼아서 걔가 결정한 이온수를 기준으로 1가가 들어오면 유지, 2가가 들어오면 그만큼 빼주는 방식이 편하죠. 저도 그냥 그렇게 정리해 볼게요. 지금 0.15B하고 6이 있는데 그러면 산성이라고 했으니까 산이 결정한 양이온수는요. 여기 2가인 거 주의하면서 0.15B는 그대로 써주고 여기에 12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산이 결정한 양이온수가 0.15B와 12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2가 양이온이 들어오네요. 4개만 들어오니까 이 4를 빼주면 되고요. 그러면 40 플러스 B 분자 쪽에는 0.15B 플러스 8 형태로 정리가 되고 0.19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0.19 그러면 7.6이 되고 플러스 0.19B가 되는데요. 이게 0.15B 플러스 8이 됩니다. 넘겨주면 0.04B가 0.4가 되면서 여기서 B가 10으로 나오면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게 실제 문제였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서 답을 0.5, 즉 2분의 1이라고 내고 넘어갈 상황이에요. 조금 찝찝한 건 내가 가에서 H 플러스가 없다고 가정하면서 맞추기 편한 숫자로 6으로 맞추면서 시작을 했는데 가에서 H 플러스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부분이 신경 쓰일 수 있지만 실전에서는 넘어가고 끝나고 나서는 그래도 완결성 있는 풀이를 위해서 한 번 정도 확인해 줄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이걸 실전에서 미리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논리적으로 액성을 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고민한다. 이건 정말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안 되고 우리가 기류법 풀이를 그래서 너무 밀어두지 마시고 어차피 둘 중 하나다. 그리고 바로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논리적인 판단이 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기류법 풀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건 양적 관계에서 한계 반응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계 반응물을 좀 논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식이 눈에 바로 보인다. 그럼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고요. 거기서 모순이 없다면 바로 답을 내고 모순이 생긴다면 돌아와서 풀어도 어차피 한계 반응물도 둘 중 하나. 액성도 어차피 한계 반응물이죠. 액성을 가정하는 것도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는다. 저는 다 풀긴 했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이 자리에 H 플러스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 모순이 되는지, 즉 염기성으로 가정하지 않고 산성으로 가정했을 때 문제가 되는 사항 정도만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6대 11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였고 아까 여기는 찾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자리들은 찾지 못했고 산성이라는 건 찾았고 요 정도만 정리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산성으로 H 플러스가 있어야 된다 정도까지는 찾았고 근데 가에 대해서는 이 상황에서 H 플러스가 없다고 생각하면 6이랑 딱 맞추면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자리도 이렇게까지만 찾은 거였죠. 근데 실전에서 둘 다 산성으로 가정했으면 어떻게 되냐, 이 자리도 잠깐 산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했으면 이건 어느 시점 정도에서 모순이 나오는지를 볼게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요. 너무 뒤쪽에서 모순이 나오는 문제들은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모순이 나오더라도 조금 빠르게 나오도록 해줘야지만 기류법 문제로서 좀 의미가 있는 건데, 둘 다 산성이라고 했을 때는 양이온수를 찾기 위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산이 기준을 잡고 거기서 계산한 양이온수를 기준으로 이가가 들어온 만큼 빼주는 방식을 택해 볼게요. 그럼 이 자리는 잠깐 n과 3n으로 두고 정리해보면, 가에서 산이 결정한 양이온수는 2n 플러스 3이에요. 2n 플러스 3을 기준으로 여기서 6만큼 빼줘야 됩니다. 이게 가가 산성일 때의 양이온수고요. 나가 산성일 때의 양이온수, 이가인 걸 고려하면 6n 플러스 3에서 이번엔 10을 빼줘야 돼요. 이게 나를 산성으로 가정했을 때 양이온수가 됩니다. 근데 이 자를 정리해 보니까 2n 마이너스 3이 되고 아래쪽은 6n 마이너스 7이 되는데, 이 값이 6대 11의 비율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계산해서 뭔가 n 값이 음수가 나오든 모순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익숙하신 분들은 이 비율 관계를 보면서 이미 이건 안 되겠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2n과 6n만 놓고 봐도요, 얘에 비해서 얘가 3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3배로 빼줘도, 그러니까 얘 3 뺄 때 얘를 9를 빼줘도 3배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3을 뺄 때 얘를 9를 빼줘도, 우리가 항상 가베리를 등식뿐만 아니라 부등식 버전,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을 유지하려면 같은 비율이 더해지거나 빼졌을 때 그 비율이 유지가 된다 하면서, 제가 이것도 정말 지겹게 했죠. 설탕물 얘기하면서 10% 설탕물을 유지하려면 10% 설탕물을 넣었을 때 유지가 되는 거지, 농도를 더 크게 넣으면 커지고 농도를 더 작게 넣으면 작아진다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 비율이 유지가 되려면 그 비율 그대로 더하거나 빼야 된다 강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이것도 눈에 보이시면 얘가 3배 차이인데, 빼줄 때 똑같이 3배 차이로 빼주면 3배가 유지될 텐데요. 이걸 9로 빼줘도 3배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작은 값을 빼줬기 때문에 3배보다도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11분의 6 이런 조건이면 지금 2배 차이도 안 나기 때문에 이건 계산 하나 마나 성립할 수 있는 식이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서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실전에서라면 이 숫자가 너무 눈에 보이는 숫자였기 때문에 H 플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풀이하는 게 더 좋은 풀이였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페이지를 그냥 문제풀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답 자체는 빨리 냈을 텐데요. 제가 4페이지가 조금 까다로웠다, 올해 나왔던 평가원이나 교육청 문제에 비해서는 4페이지가 좀 까다롭다고 여기는 건, 해설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순이 되는 상황을 보이는 데 있어서, 즉 완결성 있는 풀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답으로 향하는 길 말고 다른 길은 왜 모순이 되냐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게 조금 명확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 시점이 조금 뒤에 있는 것들이 19번이 특히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까다롭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서 7월 학력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